목요일 시통방통 시작하겠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인도 방문 때 착용했던 표범 모양의 브로치에 이어서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때 입었던 재킷이 또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프랑스 방문했을 때 김 여사의 모습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김 여사가 입었던 저 재킷, 지금은 인천공항에 전시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일부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김 여사가 입었던 그 재킷과 전시가 되어 있는 재킷이 좀 달라 보인다라는 의견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른지 한 번 더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큰 틀에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깨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 색상이 김 여사가 입고 있는 옷은 검정색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인천공항에 전시되어 있는 옷에는 하얀색이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쪽도 조금 다른데요. 허리 쪽에 이제 검정색 벨트처럼 보이는 것이 있는데 저 부분에서 벨트 아래쪽에 이제 검정색으로 시작되는 게 김 여사의 옷이었다면 검정색 부분 아래쪽에 흰색이 좀 보이는 것이 지금 전시되어 있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옷은 김 여사가 입었던 옷이 인천공항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옷이 전시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일부 네티즌들 또 국민들께서 갖고 있다는 점을 지금 사진을 통해서 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자, 김연아 의원님. 김연아 의원 보시기에는 저 옷 같은 걸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제가 설명한 대로 좀 다른 옷으로 보이십니까? 네, 달라 보이는데요. 달라 보이십니까? 저런 것까지 우리가 비교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저게 이제 그 유명 명품 메이커에서 영부인에게 일종의 처음에 기증처럼 빌려줬다는 네. 거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대통령 영부인 정도에게 옷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일종의 피팅 작업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몸에 맞게 네. 약간 옷을 수정을 해서 저는 빌려줬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근데 지금 탁현민 비서관 쪽 얘기는 이제 빌려서 입고 도로 돌려줬는데 네. 이제 그걸 샤넬 쪽에서 여기다가 기증을 네, 네. 했다라고 하는 해당 업체에서 건데 이제 기증을 했다. 분명한 건 그 입었던 옷을 기증받은 건지 아니면 입었던 옷을 돌려주고 거기에서 그와 비슷한 것을 기증을 했는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저 옷은 같은 옷이지만 동일한 건 아니다. 동일한 건 같은 아니다. 디자인이지만 동일한 옷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혹시 그 C사에서 다른 옷을 줬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김정숙 여사가 옷을 반납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일단 청와대 측 탁현민 의전비서관의 해명은 이제 반납을 했다라는 거고 네. 지금 이제 김연아 의원님 짚어주신 대로 이게 네티즌들이 이게 전시가 된 옷이다 보니까 하나하나 또 이제 뜯어본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색깔이 어깨 부위가 이제 검정색에서 흰색으로 좀 내려가는 모양새인데 그게 좀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고 이게 기본적으로 그 C사에서 한글로 이렇게 직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옷에 한글 패턴이 들어가도록. 그런데 그 모양 자체, 한글 위치 자체도 좀 다르고 네. 전체적인 이 맵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옷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청와대 해명과 배치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그 C사에 반납한 건 맞고 이게 피팅 작업을 하고 이게 바로 또 이 동일한 옷을 그렇다면 그 해당 업체 측에서 한국에 기증을 한 것인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 김정숙 여사가 입음으로 인해서 그 의미가 더해졌기 때문에 또 한국에 기증을 한 것이라서 이 부분이 그렇게 설사 다른 옷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 삼을 거리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탁현민 비서관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탁 비서관이 했던 얘기를 지금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프랑스 순방 때 C사 디자이너가 한글로 디자인한 저 옷을 빌려서 입었고 그리고 바로 반납한 그 C사는 다시금 한국으로 기증을 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천공항에 전시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탁현민 비서관이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일부 조금 디자인에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옷이냐 아니면 다른 옷이냐 그렇다면 왜 다른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어서 저희가 아침에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김 여사의 옷은 모두 사비로 구매했다는 게 청와대의 해명이었죠.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사비로 옷을 구매했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든 그 기간 동안 구매한 의류나 장신구는 다 사비로 구매한 것이다. 카드로 직접 예, 구매했다는 맞습니다. 얘기도 있던데. 물론 사비가 카드로 구매했다는 얘기죠. 자, 사비로 그리고 카드로 구매했다. 사비는 카드다. 이렇게 거의 동일하게 지금 탁 비서관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주장과 달리 김 여사가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뭉치는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옷을 제작한 사람에게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옷들이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가서 이제 발을 쟀죠. 근데 이 신발이 60만 원이라고 하던데. 원래 받으면은 그 정도 받아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못 신으니까 이제 가격대는 이제 보통 25만 원서부터 있어요. 미국에 가서 입고 싶은데 여름에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주면 안 되겠느냐고. 색깔을 몇 개를 코디를 해가지고 이렇게 제 핸드폰을 찍어서 보냈어요. 어떤 옷을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핑크색을 원하셨어요. 자, 구두와 누빔 옷을 구매할 때 카드가 아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서 현금 결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장인의 목소리도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누빔 옷의 장인 김혜자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순 여사가 2017년 영부인이 된 직후 수행원 2명과 함께 찾아와서 누비 2벌 그리고 치마 저고리와 두루마기 각 1벌을 사갔다. 그리고 그 금액은 총 700만 원 정도였는데 결제는 전액 5만 원권 현찰로 했고 A 비서관이 종이봉투에 돈을 담아서 건네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 김 여사가 300만 원짜리 한복 코트를 또 한 번 더 맞춰갔고요. 그때도 같은 방식으로 5만 원권 현금으로 비서관을 통해서 결제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옷을 살 때마다 A 비서관과 의상 담당자 등 3명이 함께 왔다. 김정순 여사와 함께. 김 여사가 당선 직후에도 왔지만 그 전에도 종종 들렀는데 그때는 구매를 하지 않았고 구경만 하고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매를 하기 시작한 것은 문 대통령의 당선 직후가 처음이고 그 이후에 구매가 시작됐다. 그 전에는 구매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덧붙였습니다. 또 하나 구두장인 전태수 씨의 얘기를 들으면 김 여사가 2017년 당선 직후에 구두를 포함해서 9켤레를 주문했고 그해 가을 다시 6켤레를 더 사갔다. 모두 김 여사 2번 모두 보좌진 그러니까 그 A 비서관이 봉투에 똑같은 방식으로 현찰을 넣어서 건넸다라는 겁니다. 카드는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제 수단이 카드가 아닌 현금이었고 그렇다면 개인 사비가 아니라 혹시 다른 금액일 수도 있다. 다른 성격의 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탁현민 비서관이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네. 카드라고 표현을 해버린 거 이게 좀 비판의 빌미가 된 것 같고요. 일단 이 장인분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사실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해서 이것이 사비냐 특수활동비냐 이걸 가릴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네. 의구심이 드는 부분은 이것이 특수활동비라고 했을 때는 예전에 특수활동비라고 하면은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또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어차피 그럴 거라면 돈을 인출을 해가지고 쓴 게 아니냐라고는 의심이 나오는 거죠. 실제로 예전에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있을 때도 그렇게 현금으로 인출을 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네. 그렇게 쓰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이 좀 높아지고 있다.
현금을 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걸 사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런 의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 저는 이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결국에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의상 자체가 본질인 것이 아니라 특수활동비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그리고 이 문제가 전 정부에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제도적으로 이걸 바꾼다거나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로남불 논란이 나오고 논란이 계속 가중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의상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제 한 나라의 대통령과 대통령의 영부인이 외교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해외에 나가서 어떤 옷을 입느냐도 외교의 하나의 방법인 것이죠. 네. 그러면 윤태윤 앵커도 매일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앵커로서. 네. 그건 뭐냐면 방송국의 이미지로서 앵커가 대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맞춰 입고 또 옷을 자기에 맞는 옷을 해서 국민에게 어떻게 보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영부인도 해외에 나갔을 때 그러면 똑같은 옷을 입습니까? 저는 그것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데 국가의 대통령과 영부인에 맞는 품격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이제 지출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지출 항목이 저는 사비로 쓸 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해외 의전과 외교에 있어서는 국비로 충당할 수가 있는 것인지 그걸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외교의 한 일환으로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판단 기준이 이제 법적으로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요 문제를 한번 정치적으로 좀 한번 저는 접근을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네. 패턴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기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 패턴이 비슷해요. 시민사회 단체에서 이 문제 제기를 하고 고발을 하고 그것을 일부 언론이 받고 또 정치권에서 그걸 받아서 공격하는 어떤 메커니즘이 형성이 됐는데 그 시점이 저는 좀 빨리 왔어요. 이게 보니까 저는 언젠가는 올 줄 알았는데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을 공격했던 시점은 뭐냐면 광우병 파동이 있고 나서 2009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게 이제 시점이 빨라졌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거는 이런 거죠. 국정의 지지도가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도에 광우병 파동 이후에 이제 빠지니까 전임 정권에 대한 공격의 포인트로 이제 저는 삼았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했었는데 이 지금 시점을 보니까 윤석열 당선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되기 이전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지지율이 상당히 나오지 않는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국정 수행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낮게 평가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볼 때 공격 포인트를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공격 포인트로 잡으면서 이 문제가 오히려 네.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것이 저는 전반적으로 큰 흐름에 이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지율 하락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있어서 네. 취임하기도 전부터 일종의 정치 보복이 좀 빨라졌다 이런 지적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저는 좀 그거는 잘못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뭐 아까 김수민 평론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 문제의 본질은 저는 옷에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옷에 국한된다고 하면 옷은 최근에 불거진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시민단체들이 또 납세자 연맹에서도 국가의 세금을 도대체 이런 옷에다 쓰는 게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고 계속 이 얘기가 나왔던 거지 최근에 무슨 당선자가 지지율이 안 나오고 지금 대통령께서 지지율이 뭐 빠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면 누가 봐도 지금 김정숙 여사의 옷이 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노출될 때마다 옷이 한 번도 같은 옷이 없었다라고 하는 지적도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볼까냐는 건데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한복, 또 장인들이 만드는 한복은 비쌉니다. 네. 그런 것들을 뭐 국가의 돈이든 사비를 들여서 그걸 입고 해외에 나가서 국위 선양을 했다. 뭐 저는 그것까지 비난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요. 초기에는 좀 한복 이런 걸 입으시다가 점차 해외 유명 브랜드의 굉장히 고가의 옷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꼭 명품을 입어야 국위가 선양이 되나요? 대통령과 영부인의 품격이 옷의 가격과 맞춰지는 건가요? 저는 그거는 너무 국민의 수준에도 안 맞고 국가적인 관례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가장 한국적인 것을 보여줬을 때 저는 그게 국위선양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걸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저도 동일한데 지금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인이나 책임자들이 변명하는 것보다 자꾸 주변에서 섣부르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일이 더 커지고 있어요. 아니 옷을 사게 되면 현찰로 살 수도 있고 카드로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일정 부분 저는 뭐 의전에 필요했다면
대통령 특활비나 뭐 대통령에서 다른 청와대의 다른 비용으로 쓸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지금 답변을 보십시오. 전혀 아니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더 이상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거진 게 사실은 한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고 그 수사 과정 법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특활비나 의전비 또 의상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를 하라 했는데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고 항소를 하는 바람에 이제 공개가 어렵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고 그로 인해서 네티즌들이 178번이나 되는 그 옷들을 다 일일이 찾아서 공개를 하면서 이제 다시 또 불거진 그런 상황인데 해결을 하려면 사실 청와대가 특활비든 뭐 사비든 깔끔하게 밝히면 이 모든 공방들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청와대도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커지고 있는 제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부분을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한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뿐만 아니라 이 그 권력기관에 있는 장들에게 다 특수활동비가 지원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당시에 특수활동비 문제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왜 그러면 한 40억이 넘는 돈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특수활동비를 도대체 어떻게 썼느냐에 대한 것이 나왔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 정치하기 이전에 이미 정치 활동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 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했는데 법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심에서요. 근데 1심에서 공개를 하고 있는데 대검에서 항소를 해서 지금 법원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특수활동비,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공개하기가 어려운 것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비밀스러운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선까지 다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적 조항이 있는 건데 그러면 차제에 모든 국가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수활동비를 다 공개할 것이냐,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게 아직 공론화가 돼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특수활동비를 다 공개하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그 파장이 큰 것이죠. 그럼 앞으로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 특수활동비라든가 이 내용을 그러면 분기별로 다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가 그러면 그게 할 수가 있겠느냐? 그걸 한번 따져볼 문제가 있는 청와대 것이죠. 해명이 나온 것이 이제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사비로 사용됐다. 그래서 이제 일부 기자들, 뭐 국민들은 사비라면 왜 공개를 하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왜 특수활동비가 아닌 사비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왜 진작에 사비라고 얘기하지 못했느냐 이런 뭐 비판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좀 더 기다려봐야 뭐 결과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어찌 됐든 김정숙 여사가 누빔 옷을 이제 장인으로부터 주문 제작해서 입고 다녔는데 그 중에 한 벌은 또 대외적인 행사를 하면서 즉석 선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도 잠깐 보겠습니다. 붉은색을 연면에는 우리나라 이거는 축구하는지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옷값 공방은 벌어졌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박 전 대통령까지 소환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만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생은 돌고 도는 것, 역사도 돌고 도는 것, 옷값 논란도 돌고 도는데 우리 박 대통령님 옷값도 역사가 밝혀줄 거예요. 아니 언제는 최소원이 대납했다더니 국정원 특활비로 샀다고 하질 않나. 이거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김정숙 여사가 얼마나 검소한 분인데 이런 걸로 망신 주기를 하다니 나중에 뿌린 대로 거둘 것이야. 돌고 돌아 다음에 또 누구에게 화살이 날아갈지 옛말엔 옷이 날개라 했지만 지금은 그저 불행의 씨앗입니다. 자, 민주당 김 여사의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의 특수활동비 내역을 밝히지 않아온 그런 그 관례를 알고 오히려 네. 이 마치 그 논두렁 시계 같은 가짜 뉴스를 마구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의 옷들을 리폼하거나 이렇게 디자인하는 경우들이 좀 왕왕 계신데 네. 인도에서 그 스카프를 선물로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을 블라우스로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입고 가신 적도 있었거든요. 저는 그 옆에 있으면서 뭐 리폼하고 새로 만들고 이런 걸 워낙 많이 봐왔어서 이러한 이 기사들이 굉장히 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고. 자, 반대로 국민의힘은 떳떳하다면 청와대가 직접 밝히다 이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이준석 대표. 박근혜 정부의 특활비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문정부 2기에 반대 사례가 나오지 않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특활비 지출 사례가 나오면 모든 옷을 구매했던 그 내역을 공개하고 옷을 다 반납하고 가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강민국 원내 대변인도 영부인 옷값이 무슨 국가 기밀이란 말인가. 특활비를 쓰지 않았다면 국민에게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김정숙 여사의 옷값의 공개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공개하는 게 맞다라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공개를 해야 되냐 말아야 하느냐. 공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10명 중에 6명에 가깝습니다. 59.7%. 공개할 필요 없다. 38.6%라는 의견이 있었고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전 비용이 영부인이라는 또 국격에 맞는 의상을 입는다 손 치더라도 다소 과했다라는 지적들이 꽤 많았습니다. 55.2%, 검소하다는 33.2%,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는 11.5%였는데 장윤 변호사님. 네. 어떻습니까? 공개하면 깔끔해질 일인데 더는 이런 지리한 공방도 네. 없을 테고요. 국민의힘 측에서 지금 왜 이걸 공개하지 못하냐, 사실상 뭐 국가 기밀이냐라고 하는데 청와대 측에서 국가 기밀이라서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관련 어떤 사건에서도 공개하라고 한 것이 두 축이었습니다. 대통령 특활비와 이제 김정숙 여사의 옷값 관련해서 공개를 하라는 거였는데 옷값 관련해서는 특활비가 전혀 지원될 성격의 어떤 집행 내역도 아니고 특활비 자체가 집행되지 않아서 그 내역이 없는데 없는 걸 어떻게 공개하냐라는 이유에서 지금 항소까지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을 좀 교묘하게 섞어서 마치 국가기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걸 사비로 집행했다는 내역을 하나하나 다 공개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그런 네. 선례가 있는지 좀 의문입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도 뭐 멜라니아 트럼프 그리고 뭐 미셸 오바마 같은 경우에도 사비로 나는 옷을 산다라고 이야기한 전례가 있죠. 네. 그랬을 때 언론에서 왜 이 부분을 하나하나 공개를 왜 못하냐라고 하지 않고 거기는 이제 뭐 패션지나 이런 곳에서 워낙에 이 영부인이 입는 순간 이게 회자가 되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얼마짜리 옷을 뭐 입었다라고 취재를 해서 하기도 하고, 제가 관련해서 기사를 찾아봤더니 영부인이 입는 순간 뭐 국가 수장이 입는 순간 굉장히 그 브랜드나 디자이너로서는 영광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렴하게 지원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이걸 하나하나 공개하라는 건 너무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마침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이제 공개가 됐는데 문 대통령도 그리고 청와대도 옷값 논란을 의식했는지 일일이 다 상세 내역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이례적으로 생활비 액수를 공개했습니다. 아마 직접적으로 옷값 공개하기 좀 껄끄러우니까 사비로 옷을 샀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생활비 금액을 공개를 했는데 화면을 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5년간 문 대통령이 임기를 하면서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했는데 총 수입은 19억 8,2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월급과 또 뭐 인세, 뭐 여러 가지 등등 포함해서 총 수입은 20억 원에 조금 못 미치고 그중에 세금은 3억을 넘게 냈고, 그런데 여기서 생활비를 공개했습니다. 생활비가 무려 13억 4,5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로 치면은 지난 5년간 매달 2천만 원 정도 생활비로 사용했다라고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은 생활비를 쓸 수 있었던 건 여기서 이제 옷값이나 이런 개인적인 사비들이 많이 지출됐기 때문에 결국 특활비가 아니라 사비로 옷값을 계산했다. 이런 걸 좀 간접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공개했다라고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제 자꾸만 본질을 피해서 다른 얘기로 예. 이 옷값에 대한 변명을 하려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 퇴임하시는 대통령의 재산 공개 내역까지 이렇게 봐야 되나. 예. 사실 저는 이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 보다 보면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공간에서 관리비가 발생할 것 같지도 않고 뭐 개 사료는 본인이 돈으로 사셨다고는 하지만 일반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런 걸 감안하면 대통령이 집에서 몇 끼나 드시겠어요? 외부 일정이 계속 있으시고 또 영부 뭐 김정숙 여사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네.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 치고는 조금 생활비가 되게 많다. 예. 그렇게 치면 뭐 여기서 옷을 샀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뭐 저는 그 자녀들 지금 재산 공개가 고지 거부가 됐는데 네. 지금 알고 있기로는 따님이 공간에서 같이 지내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독립적인 생계라고 할 수 있는지라고 보면 뭐 한 가정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이걸 갖고 옷값에 대한 변명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똑같지 생각이 않다. 되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뭐 특활비 같은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기 전후에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특활비를 갖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하셨습니다. 공개하자고 했고 또 지금 자료 화면을 보면 그때의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이거보다 더 상세한 내역들을 가져오라고 국회에서 질의를 했죠. 저는 뭐 자꾸만 이게 본질이 호도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사비로 사셨으면 저는 왜 사비를 굳이 현금으로 썼을까 아까 네네. 이분들에게 예. 그게 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관에서 특활비는 현금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지금 많은 기관들이 특활비를 좀 없애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역 공개하지 않고 뭐 또 내역 공개하더라도 대부분 식당으로만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현금으로 주고 있는데 저는 특활비를 공개한다고 해서 사실은 현금으로 그냥 뽑아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의 본질은 그렇게 과거에 문 대통령께서 지적하고 투명하게 하자고 했던 청와대의 특활비나 공직자의 어떤 청렴 또 공공기관들의 투명성에 대해서 얼마나 본인이 실천을 하셨느냐. 저는 그 모습이 이율배반적으로 나오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네티즌들이나 국민들이 강하게 정말 뭘 이런 것까지 요구하나 공개하라고 요구하나 싶을 정도로 계속 공개하는 여론이 형성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나와서 얘기가 이제 계속 도는데 점점 대통령 퇴임 시기에 좀 저는 우리나라 사회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기 위해서는 좀 차분했으면 좋겠습니다. 퇴임하는 걸 좀 지켜보면서 추후에 어떤 역사적 평가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지켜보는 모습이 우리나라의 어떤 국격을 좀 높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임기 말의 어떤 모습을 보면요. 역대 우리나라 모든 대통령 임기 말의 지지율이 20%나 뭐 이렇게 그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낮았죠. 그리고 또 가장 예.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측근 비리라든가 인척 비리였어요. 그것에 의해서 연루가 돼서 대통령 임기 말에 레임덕이 가속화되고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파란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40% 중반까지 이렇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관리 잘한 거예요. 측근 비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리고 인척 비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 이제 문제 제기를 의혹 제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나마 이렇게 대통령이 이렇게 지지율이 유지가 됐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와서 국정 5년간 도덕적으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과거의 역대 정부와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좀 더 대통령이 퇴임하는 것을 차분하게 지켜보면서 역사적 평가에도 맡기는 것도 우리나라 정치사를 한 번 더 발전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안 될까 싶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지금 여야의 입장도 좀 들어봤는데 일단은 다시 그 생활비 얘기로 좀 돌아가서 청와대가 이례적으로 밝혔단 말입니다. 한 달에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생활비를 다소 많다, 과하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한 이유는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어떻다 보십니까?
뭐 아무래도 이번에 이 옷값 논란이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이 정도 생활비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사비로 지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사비로 썼다면 그것은 공개해야 될 의무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아까 전에 여론조사에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게 나타났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봤을 땐 국민들이 공금으로 너무 많이 쓰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기 때문이지 본인 돈으로 썼다고 하면 사실 개인적으로 사치를 했다 안 했다 이런 판단들은 저는 바람직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옷값을 사비로 썼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뭐 크게 논란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금이 들어갔느냐 그리고 특수활동비라고 그렇게 책정을 해놓고 몰래 이제 뭐 적절치 못한 데 쓰지 않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더 중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로 이제 특수활동비를 썼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현 정부에서는 또 훨씬 많은 금액이 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난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더 올바르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지난 2017년 취임한 뒤에 가족 생활비는 대통령 월급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적어도 가족 생활비만큼은 대통령의 봉급으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뜻을 밝혔습니다. 적어도 대통령 부부의 식대와 개, 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고 앞으로 대통령님의 공식 행사를 제외한 가족 식사 비용, 사적 비품 구입 등은 예산 지원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가 됐다. 그래서 그 내역을 좀 살펴봤더니 이러저러 생활비도 쓰였다라는 것도 드러났고요. 그리고 또 하나 김정순 여사의 빚이 지난해 11억 원이나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장윤 변호사님, 이 11억 원 어디에 쓰려고 빌린 돈입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제 퇴임 이후에 사저로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사저 양산에 있었던 건 매각을 했는데 이제 신사저를 매입하고 이제 신축을 하면서 돈이 필요해서 지금 김정숙 여사 명의로 11억 원을 차용한 내역이 이제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이제 은행권 어떤 금융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차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건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라는 뭐 이런 일각의 비판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단순히 개인에게 차용했다라고 해서 뭔가 이게 또 정치와 관련된 자금 성격이 아닌지 뭐 이렇게까지 의혹을 번지는 것은 뭐 좀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11억 원이라는 이 채무가 생기게 된 경위는 사저에 대해서는 국가 공금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그런 사안입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11억 원이라는 큰 돈을 빌릴 수 있죠. 빌릴 수 있는데 생활비를 조금 아꼈다면 13억 이상을 생활비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꼈으면 사실 이 돈을 좀 안 빌렸어도 되는 돈이 그럴 아닌가. 수 있죠. 그래서 청와대 안팎에서 지금 들리는 얘기를 뭐 하면 김정숙 여사가 이렇게 공개 활동을 하는데 의상비 지원 같은 게 이제 안 되는 게 원칙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했다는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그냥 일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니 공식석상에 그것도 영부인이 어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는데 옷값을 자비로 내야 되나라는 게 좀 합리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의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워낙에 이런 지출이 또 본인 의도와는 다르게 생긴 측면도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채무가 11억 원이 발생했지만 이미 뭐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갚았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긴 합니다. 개인 채무로 했는데 누구에게 빌렸는지 다시 공개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빌렸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긴 합니다. 과연 누구에게 11억 원이나 되는 거금을 빌렸을까라는 부분. 저도 좀 궁금해요. 대통령에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하면은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좀 편치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가까운 분이시거나. 근데 뭐 저는 저 청와대 저 변명이 좀 더 이상한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인데 이해관계가 없는 국민이 어디 있어요. 대통령이시잖아요. 어떤 지역의 국회의원이 아니고. 근데 제가 이제 유추해봤어요. 왜 11억이 필요했을까라고 보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사저가 팔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사저를 짓기 위해서 땅을 사고 거기 이제 공사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지역의 땅은 보통 가치가 그렇게
높게 매겨지는 땅들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양산 같은 경우 보면. 그러면 아마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대출도 있는데 그게 이제 3억 조금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예, 근데 땅 자체는 그 우리 요즘 얘기하는 LTV라고 봤을 때 그게 크게 쳐주지 않아요. 땅 가치가 황금성이 높은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공사를 하려면 별도의 돈이 있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11억 중에서 상당 부분이 이 공사비에 쓰였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조금 계속 이 사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아, 우리가 퇴임 이후에 이렇게 사절에 10몇 억씩 들어가면서 사절을 저어야 되는가라는 게 하나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장 변호사님 얘기하시는데 영부인의 자격으로서 누군가를 만난다. 뭐 해외 외빈도 만나지만 이제 내국에서 여러 국민들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왜 옷이 영부인의 그 모든 것들을 대변해야 되는가? 그럼 바꿔 얘기하면요. 옷이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고 그 사람의 품격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저런 명품 옷을 일생에 정말 한 번, 두 번 또 사보지 못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결혼식 때 입어보는 웨딩드레스가 자기의 가장 화려한 옷일 수 있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검소하다는 김정숙 여사가 또 소탈한 모습을 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아까 그 누비옷 장인을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숙 여사가 그 옷이 굉장히 마음에 들으셔서 그 가게를 여러 번 가셨대잖아요. 그런데 감히 살 엄두가 안 났던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꺼번에 790만 원이나 되는 현금을 와서 갖고 샀다. 한 번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5년 내내 옷에 그렇게 신경을 쓰셨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좋게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사저 신축과 관련해서는 원래 양산의 매곡동 기존의 사저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경호 문제 때문에 새로 신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고, 그리고 옷에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냐, 물론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결국 옷도 어떤 메시지를 내는 한 수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신경 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사저도 저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서 어떤 생활을 할 거냐에 대한 것도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보면 현직 대통령이 이제 수도권에 이제 서울에 있었을 경우에 진영 논리가 워낙 더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고향을 가서 퇴임 이후에 정말로 국민에게 또 봉사하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퇴임하면서 농사도 짓고 이런 모습들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산 사저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 양산 사저를 졌을 경우에 그 내용에 대한 뭐 예를 들어 인테리어나 이런 것들은 또 대통령 자신이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돈이 필요하니까 또 빌리는 거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지 왜 이렇게 저는 뭔가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것이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한 언론을 봤더니요. 아침 조간신문을 좀 살펴봤는데 이 양산에 새로 내려가는 그 이사하기 전에 매곡동의 사저가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양산에 내려가서 살겠다라고 얘기를 쭉 해왔었는데 그 목소리부터 확인하고 논란이 되는 사저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하려고 그러면 우선 이게 힘들어서 안 돼. 이거 다 파헤쳐야 되지. 저거는 오히려 조금 올라오면. 여러분, 제 인생이 여기 경남에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기 계시고요. 저도 대통령 마치면 지금 살고 있는 양산 집으로 돌아와서 여생을 마칠 것입니다. 5년 전에 대선 나왔다 떨어지고 이번 두 번 하니까 벌써 제가 이곳에서 몸을 담은 지 이제 10년째입니다. 청와대 가고 나면 다시 와서 남편이 살겠다 합니다. 그때까지 지금 모습 변하지 말고 건강하게 계시고요. 그때 저도 모습 안 변한 채로 와서 함께 예전 마음으로 또 살겠습니다. 자, 어쨌든 경호 이후로 이사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기존에 살던 그 김정숙 여사가 얘기했던 몸을 담은 지 10년이나 된 그 양산 매곡동 사저가 지난달에 팔렸답니다. 그래서 팔렸는데 시세 차익이 무려 17억 원이나 됐다라고 하는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009년도에 문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를 매입합니다. 토지 7천만 원, 건물 7억 9천만 원, 그래서 8억 6천만 원, 9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매입을 했는데 13년이 지나고 매각을 할 때는 26억 1천만 원에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17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봤다. 물론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개발 호재가 있었다면 여러 가지 이유로 물가 상승률도 감안했을 때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다른 뭐 아파트와 또 이런 것들과 달리 이 지역은 좀 외지고 그리고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거래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그런 형태의 주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13년 동안 17억 원이라는 시세 차익을 봤다. 김수희 평론가님, 조금 과하다라는 일각 부동산 업자들의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시간이 많이 지난 점은 물론 이제 지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2009년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근데 3배 가까이 올랐다. 9억에서 26억으로 17억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제가 그쪽 당에 정확하게 입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두고 볼 일이겠습니다만은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도 있다. 왜냐하면 이쪽 부근의 어떤 대규모 개발이라든지 어떤 호재성의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이렇게 저도 지금 이 보도가 나온 지 이렇게 몇 시간 지나지 않았고 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조금 이상하긴 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드는 건 사실입니다. 박성준 의원은 어떻습니까? 아니 그 2009년도에 매입해가지고 우리 좀 민주당 이번 대선에서 가장 어려웠던 게 부동산 지가 상승 아니겠어요? 네. 네, 상당히 많이 올랐죠. 보통 서울 10년 전과 비교해서 2.5배에서 3배 정도 올랐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어떤 평가. 김연아 의원 평가가 아마 부동산 전문가시니까 잘 알겠는데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고 그 지금 김수희 의원이 뭐 얘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부동산 매매 가격이 정확하게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 기준 시가 공시 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실제 거래 가격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지 단순하게 몇 배가 올랐으니까 이게 무슨 의혹이 있는 것처럼 또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저는 좀 차분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 퇴임하는 이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좀 지켜보면서 제가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역사의 평가가 또 있는 겁니다. 그걸 또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건데 왜 이렇게 뭐 의혹 부풀리기, 의혹 제기를 하면서 하는 건지 뭐 정치적 의도가 또 깔려 있는 것인지 알겠습니다. 좀 자, 혼란스럽네요. 예. 부동산 전문가께 여쭤보겠습니다. 자, 양산이라는 곳이 그렇게 개발 호재가 있는 곳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죠. 물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전국의 집값이 오르기는 했지만 저도 이제 이 보도를 본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이 지역의 평균 아파트 가격이나 주택 가격 상승률을 좀 봐야 되겠지만 3배는 조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는 아파트라고 하면 좀 달라요. 아파트라고 하면은 황금성도 높고 가격 변동도 어떤 주변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이는데 이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가 아닌 토지에 건물이 올라가 있는 걸로 잡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사고 팔 때 정확한 시세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통 감정평가사한테 감정을 받거나 아니면 사겠다는 사람, 팔겠다는 사람이 부르는 게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 있었을 때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 주변의 상황이라든가 뭐 감정평가에 준하는 주변 평가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이제 박성준 의원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그렇게 하셨어요. 부동산을 갖고 있고 얼마에 샀다가 얼마에 팔면 얼마의 시세 차익을 얻은 거라고 한꺼번에 매도해서 5년 동안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런 거죠.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 돈을 갖고 열심히 해서 번 사람들을 한꺼번에 매도하고 본인들은 정작 그런 것에 대해서 뭐 가격이 올랐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지금 적절하겠느냐라는 것이고요. 저는 특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에 굉장히 국민의 기대감이 높았던 정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굉장히 가혹했던 거고요, 국민이. 근데 저는 역사가 돌고 돈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가혹하고 냉철했던 사람이 왜 본인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지 못했느냐. 예를 들어서 특활비 공개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셨으면 나중에 공개하라고 자신도 똑같이
제안을 받을 수 있거나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 못 하셨겠어요? 그러면 저는 오히려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 건 그 집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요것도 않고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직거래했다는 건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도 여기를 가보지 않아서 완전히 외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물건을 취급하지 않거나 아니면 아주 지인이 아닌 다음에 또 이게 대통령이시니까 말 나오는 게 좀 조심스러워서 그랬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도 한 지금 20억이 넘는 이 물건을 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거래를 한다? 그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중개인이 아니더라도 중개인이 누가 서류상으로라도 거기에 입회를 해서 중개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러저러한 의혹들이 좀 아침에 나왔습니다.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당선인 어제 명동의 무료 급식소를 찾았습니다. 배식 봉사 활동을 했는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월에 오셨을 때 저희 명동 우리 그 밥집에 한번 봉사하고 싶으시다고 선거를 마치고 봉사로 오시겠다 하셨는데 정말 더 바쁘신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임하고 오는 게 더 좋겠다 생각을 했더니 약속한 거니까 빨리 가시라고 했었거든요. 두 번에 나눠서 해요. 공직에 있을 때도 가끔씩 자주는 못 가지만 해보면은 한 2시간 일하면은 쉽지 않더라고요. 도시락 나르는 거 이런 거 음식 이거 담고 이런 게 한 2시간 서서 하면은 아주 밥맛이 좋더라고요. 취임하고도 또 한번 오겠습니다. 오늘만이 아니고. 자, 지난달 대주교를 만난 자리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금 찾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대선 때 워낙 많은 현장을 다녔기 때문에 거기서 또 여러 가지 약속을 많이들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지키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남대문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명동 밥집이라는 그 봉사활동 하러 갔는데 김수희 평론가님, 이게 선택하는 이유는 뭐 그만한 이유들이 다 있겠죠? 어떤 이유들이 있겠습니까? 네, 뭐 교계의 권위 있고 유력한 분하고 했던 약속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윤 당선인도 사실 정치인들이 이제 유불천 신자라고 하죠. 종교가 좀 분명치 않은 분들이 많긴 한데 윤 당선인 또 대학교 때인가요? 그 세례명을 받은 천주교 신자인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최근에 좀 아직 취임을 하기 전인데 지난 대통령 선거의 후유증이라든지 또 용산 집무실 이전에 관련된 논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당선인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 이런 것들이 좀 녹록치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좀 잘할 수 있는 걸 해보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제로 이 화면을 보시고 네, 많은 분들이 밥 봉사하는 게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이런 좀 전국의 어떤 혼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시름을 잊고 좀 자신한테 어울리는 봉사활동 자리를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고 나서의 그 행보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네. 보통 대통령 당선되고 취임까지 한 60일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통령 선거 전에는 정치적인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거 때는. 네. 그러면 60일 때는 차분하게 뭐를 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책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인수위와 더불어서 정책 사안을 하나하나 공부하면서 정책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정책을 펼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심도 있게 고민하면서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5년 동안 블루프린트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그 기간이 이제 60일인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그런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취임 전에는 정치 행보를 하지 않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저는 저런 약속과 뭐 봉사활동하는 거 모습이 좋은데 과연 이 60일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컨셉이 있는 것이냐를 먼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 문제, 정치, 사회 문제, 외교 문제에 대한 것들을 향후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인수위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 60일인데 지금 이 바포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모습을 보니까 지역계 행사도 많이 다닌다고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일정들을 보니까요. 저는 이것이 정치 행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60일은 정책 행보를 가야 되는데 선후. 그러니까 인수위에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정책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따지지 못하다 보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움이 있었는데 이 60일도 정책 행보를 할 것인지 정치 행보를 할 것인지를 저는 판단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60일 동안 이제 남은 기간 얼마 돼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정책을 더 연구하고 5년 동안 무엇을 할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 이 기간 동안에는 정치 행보를 할 게 아니라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어제 저 밥 행사에 갔을 때 봉사활동을 할 때 사실은 김건희 씨가 함께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많은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 그늘진 곳을 김건희 씨가 챙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실제 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김건희 씨의 과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께서도 혹시 오늘 함께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라면 언제쯤 좀 공식 공개석상에서 같이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난번에 그 취임식 준비위원회 때 아마 그때는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부가 시작하면서 국민께 공식적인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때 나오실 수 있는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김건희 씨의 목소리를 저희가 직접 들려드리지 못하고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 했었는지. 자, 미력하게나마 곁에서 조력하겠다.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이 사회의 그늘진 곳에 당선인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어제 봉사활동에 함께 하지 않았을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했지만 그러진 못했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아직 등판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민들이 받아들여야 할 좀 마음의 여유가 아직 없으시다고 인수위도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김건희 씨 관련해서 오늘도 국민대에서 이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 결론을 낸다라고 그렇죠. 합니다. 그 의혹의 대상이었던 논문은 사실 유지라는 부분을 그 메인테이너스를 그 YUJI라고 써서 이게 최소한의 어떤 수준을 만족시킨 논문이었느냐라는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 일었고 다른 논문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주제 자체도 좀 납득하기가 어려웠고 뭐 어떤 뭐 사주팔자 등등과 관련한 좀 무속이 깔려 있는 그런 논문 성격이었고 또 블로그 글을 무단으로 차용했다는 게 언론 보도에 나오기도 했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구체적으로 나온 바가 없고 더 또 법률 리스크 또 사법 리스크까지 있는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아무래도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선뜻 공개 행보를 하기 어려운 또 발목을 잡는 성격이 있을 겁니다. 본인들이 계속해서 공소장에 이름이 안 나와서 정말 문제가 없는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저희가 소송 수행을 할 때 형사사건에서 더 공소장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게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 일람표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반박을 해야 되고 다퉈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 이름이 거의 300번 가까이 나왔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회에 공소장이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없는 한 공개 행보의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분쟁을 좀 해결해야 그다음에 좀 자유롭게 나오지 않을까. 뭐 그래도 아마 취임식 때는 당연히 드러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이 약속을 했던 대통령 집무실 그 용산 이전 공약도 속도를 조금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관건은 현 정부의 협조인데 관련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랑 문재인 대통령 만남 이후에 청와대와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는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당선인 측에서
결정하시는 문제라고 맡겨주셨고 또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이 부분을 감안하고 이어나가자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빈틈없는 안보는 두 분 사이에서 이견이 있을 수 없죠. 서로 공감대 하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인수위와 청와대에서는 뭐 확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제 정부가 1차 예산 지원 의사를 밝혔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수위원회 그 이전 TF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당초 요청한 496억 원 중에서 전부 다 지원은 당장 어렵더라도 이 중에서 1차 이전, 그러니까 안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이전을 하는 그 부분은 추려서 먼저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인수위 관계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 맞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확인된 거로는 1차 이전이라는 게 국방부 본관이 일부 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비 그 안에서 지금 여러 부처 간에 이제 연이어서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이제 한 부처가 이사하는 이사 비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당선인의 의지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사족이 좀 너무 많이 붙고 있어요. 예. 안보라는 게 현 대통령만의 책무가 아니라 당선인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전 과정에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긴다면 저는 당선인이 더 걱정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협조를 안 하겠다 그럼 모르지만 협조를 하겠다. 또 위치에 대해서는 당선인의 뜻을 존중한다라고 하셨으면 이것보다는 조금 통큰 지원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수위도 이제 차근차근 뭐 실무 협상들을 통해서 오늘도 뭐 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취임과 동시에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쉽진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조금씩 일의 속도를 좀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로 이전하게 되면은 이제 청와대는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 윤 당선인의 얘기가 있었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자, 청와대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따져봤습니다. 일단 관광 수입으로 연 1조 8천억 원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총생산, 국내 생산이 GDP 증가 효과도 있는데 1조 2천억 원에서 최대 3조 3천억 원. 한국경제연구원이 지금 이렇게 조사를 해서 공개를 한 내용인데 박성준 의원님 조금 몇 가지 과한 생각도 듭니다. 아니 몇 가지 좀 지적을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저는 윤석열 당선이 이제 용산 이전에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국민을 하나로 단합시킬 수 있는 역사성을 부여해야 되고 국민을 총결집할 수 있는 저는 새로운 어떤 계기가 됐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왜 이렇게 축제의 분위기를 못 만드는지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용산 국방부 청사 옮겨서 국민들 다 모아서 이런 시대를 열겠다. 좀 차분하게 준비해서 그리고 대통령 나오고 나서 청와대 준비 다 해서 한두 달 더 늦으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개방하면서 그런 국민들 또 모으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좀 축제의 분위기로 가야 되는 건데 그러면서 예산 문제도 저는 다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496억 원의 예비비를 신청했는데 이것도 뭐냐면 500억 원이 넘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면제받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관광 효과라고 하는 것이 1조 넘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나온 걸 보면 이전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상쇄시키기 위한 홍보용으로 좀 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차분하게 국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이런 5년을 이렇게 그리겠다 탁 하면서 용산 시대도 이렇게 열겠다 그리고 청와대는 이렇게 개방하겠다 좀 이렇게 하나하나 짚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서두르다 보니까 왜 이렇게 서두르지? 국민들의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정감 있게 좀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하기 이전에 문체부에서도 연간
2천억 원 정도의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청와대 개방으로 인해서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여당이 조금 발끈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청와대를 개방하면 연 2천억 원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발표를 낸 것 같아요. 경복궁 관람하는 관광객 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경복궁에 이제 600만 명이 온다는 거잖아요, 1년에. 굳이 청와대만을 보려고 관광객이 더 증가한다든가 특별히 경제 효과가 뭐 유발이 된다든가 그거는 잘 상상하기 어렵거든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처럼 이렇게 부실하게 부안해동이라고 할까요? 뭐 이렇게 자꾸 정책을 발표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흐리거나 호도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래도 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이렇게 좀 뭐 갑작스럽게 자료 제출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용산 이전과 더불어서 또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초대 국무총리직에 과연 누가 오를까인데요.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총리직을 고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본인이 정말 자기의 그 국정 운영 방향에 맞는 좋은 분을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당의 지지 기반을 넓히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정권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제가 공헌을 할 수 있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당권 도전이나 경기지사 이야기도 있는데 이에 관련하신 생각 궁금합니다. 우선 지방선거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이준석 대표 임기가 내년이니까요. 지금 당장 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선거 선대위원장을 맡을 생각이 있으신지? 당의 선대위원장은 그건 당대표의 결심이고 당대표의 목 아닙니까? 제가 하겠다고 손들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일단 안철수 위원장이 본인이 안 하겠다. 차후를 도모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서 뭔가 세 사람으로 좀 압축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이제 가장 유력한 사람이 한덕수 전 총리인데 발표는 언제쯤 될 것 같아 보이십니까? 발표는 일단 뭐 4월 초라고 인수위에서 예고를 하고 있고 현재 좀 좁혀나가는 속도를 봤을 때는 그 시기가 늦춰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주말쯤 되면 이제 윤곽이 그럴 수 드러나겠네요. 있겠죠. 예,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근데 후보군 이름이 굉장히 많이 거론됐었거든요. 여러 네. 방면으로. 이것이 이제 당선이나 인수위에서 이미 결정을 했는데 예. 여론을 좀 떠보기 위해서 사람들 이름을 많이 흘린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실제로 결정을 못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은 조금 혼동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결과를 지켜보면 알겠죠. 근데 두 가지 힌트는 이제 국민통합 부분하고 코로나19 극복 두 가지를 이제 방점을 두고 총리 인선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이게 뭐 방역이나 의료의 차원이라기보다는 경제 위기 극복을 의미를 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면 경제 전문가의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국민통합이라고 해서 이제 민주당 계열이나 예전 정부 출신 인사들 네.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근데 경제 전문가라는 것을 같이 감안을 해보자면은 좀 탈정치적인,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이라기보다는 탈정치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관료라든지 네. 이쪽이 좀 유력하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인선 가능성을 높게 보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의 개인적 예측입니다. 개인적 예측이지만 그게 맞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그 총리의 인물의 어떤 상징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하나가 뭐냐면 통합형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경우는 대체적으로 볼 때 그동안에 이제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뭐 예를 들면 호남이라든가 이런 배려라든가 그리고 사회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반면에 하나는 이제 혁신형의 총리가 있느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코로나 위기 시대이기 때문에 위기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 있느냐. 또 하나 따질 것이 뭐냐면 경제 전문가를 갈 것이냐. 근데 이게 하나로 갈 수가 없는 건데 만약 한덕수 총리로 간다고 하면 그냥 경제 전문가의 무난한 총리 인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누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분위기를 바꿔서 마지막 순서인데요. 자, 배우 현빈
손예진 씨가 오늘 결혼한다고 합니다. 오늘 11시에 결혼한다고 하죠. 네, 오늘 주말도 아니고 평일 저녁도 아니고 평일 오전에 결혼하는 것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주말에 많이 하고 이제 금요일 저녁 때도 이 결혼을 많이 하는데 이 현빈 손예진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주중에 그것도 오전 시간대 서울 모처의 호텔에서 하는데 거의 많은 분들을 초청을 하진 않았다라고 하고요. 네. 지금 알려진 것은 장동건 씨가 축사를 한다라는 내용 정도입니다. 아, 축가를- 주례는 아니고 예, 축사. 주례를 누가 할지 축가를 누가 할지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지금 네. 청첩장을 받은 분들한테도 이거 보완이 굉장히 필요하니까 좀 신신당부를 당부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누가 주례를 하고 또 누가 축가를 하게 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으로 평일 오전 11시 호텔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공개된 것은 장동건 씨가 축사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아마 결혼식이 진행되고 나면 또 일부 영상도 공개가 되고 누가 주례를 받고 이런 부분들도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현빈, 손예진 씨의 오늘 결혼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